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던 그날 밤. 궁궐 담을 넘어 도망치듯 달아난 한 사내가 산기슭 초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남루한 옷 속에 감춰지지 않는 기품. 죽은 남편의 그림자와 살아가던 과부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열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들려오는 숨소리에 잠 못 이루고 스치는 손끝에 심장이 멎을 듯 뛰었던 밤. 새벽이 오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았기에 더욱 순수했고 다시 만날 수 없기에 더욱 간절했던 하룻밤. 왕좌 위에 고독한 임금과 초가 속 외로운 과부,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숙종 연간의 한양, 경복궁 대전안 어자에 앉은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상소문이 어전 위에 쌓여 있었고 신하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맴돌았지요. 전하, 서인을 등용하셔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남인의 뜻을 헤아리소서.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자에 앉은 지 어언 10수년, 그러나 그 자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졌지요. 신하들은 임금을 향해 절을 올렸으나 그 절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를 향한 것이었지요. 골룡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임금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관이 다가와 물었지요. 전하, 무엇라 하셨나이까? 아무것도 아니다. 물러가거라. 내관이 물러가고 임금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궁궐 안에서 임금은 늘 홀로였으니까요. 그날따라 가슴속 무언가가 임금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지요.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골룡포를 벗었습니다. 익성관을 벗었습니다. 옥새도 어보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임금이 아닌 그저 한 사내로 숨쉬고 싶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남루한 도포를 꺼냈습니다. 과거 미행할 때 입었던 옷이었지요. 먼지를 털어내고 몸에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아닌 이름 없는 사내. 밤이 깊었습니다. 궁궐 담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혔던 길이었으니까요. 담 너머로 뛰어내렸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으나 곧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임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성곽을, 그리고 산기슭을 향해 걸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자유로구나. 임금은 중얼거렸습니다. 비에 젖는 것도 길을 헤매는 것도 모두 자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기슭 외딴 초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지요. 한양 외곽, 북악산 자락.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작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과부 윤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 남편을 잃은 지 3년째 되는 해였지요. 윤 씨의 남편은 한양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던 선비였습니다. 가난했으나 학식이 깊었고 마음씨가 고왔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3년 전 역병이 돌았고 남편은 그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불길하다는 이유였지요.
할 수 없이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이 초가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홀로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윤 씨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집안에 들이지 않으리라고. 혼자가 편하다고. 그런 윤 씨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까지는 그러했지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혹시 산적은 아닐까 윤 씨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계신지요? 부디 문 좀 열어주시오. 문 밖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지요. 이 밤중에 누구시오? 윤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소. 윤 씨는 망설였습니다. 과부가 한밤중에 낯선 사내를 들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이대로는 얼어 죽을 것 같소. 사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에 흠뻑 젖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속에서 풍기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지요. 들어오시지요.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고맙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몸을 좀 닦으시지요. 사내는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슬그머니 사내를 훔쳐보았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손은 거칠지 않았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예사 사람이 아니로구나. 윤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윤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중요치 않소? 그저 길 가던 사내일 뿐이요. 윤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럼 저도 이름을 밝히지 않겠나이다. 과부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지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소. 날이 밝으면 떠나리다. 윤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옷을 말려야 했으니까요.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해졌지요. 사내는 불 옆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윤 씨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드시지요. 윤 씨가 차를 건넸습니다. 사내가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과부가 문을 열어준 것, 묻지 않고 받아준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지요. 윤 씨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무언가 짐을 지고 사는구나.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산다고 돌아가신 남편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사내와 윤 씨는 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불빛만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벽에 어렸습니다. 사내는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궁궐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평화. 아무도 그를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 씨도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가 참 많이 오는구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오래간만이옵니다.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사내는 윤 씨를 훔쳐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윤 씨의 옆얼굴은 고왔습니다. 과부라고 했으나 아직 젊었습니다. 눈매는 맑았고 입술은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산중에 홀로 사는 것일까? 사내는 궁금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윤 씨도 사내를 훔쳐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으나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등은 고닫고 턱은 당당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이곳까지 왔을까? 윤 씨도 궁금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사시오? 그러하옵니다. 윤 씨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소? 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나이다. 밤마다 울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익숙하옵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듯하오. 사내의 말에 윤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체념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함이란 것의 무게를. 낮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시오? 바느질을 하옵니다. 마을 아낙네들에게서 일감을 받아 옷을 짓지요. 그것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얻나이다. 그것만으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소? 힘들지요. 그러나 살아야 하니 사는 것이옵니다. 윤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목소리에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했습니다. 그대는 강한 사람이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해져야 했을 뿐이옵니다. 약한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밤에는 무엇을 하시오? 책을 읽나이다. 남편이 남긴 책들이 있사옵니다. 어떤 책을 읽으시오? 사서삼경, 시경, 당시. 남편이 좋아하던 책들이옵니다. 사내는 놀랐습니다. 여인이 글을 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런 어려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남편께서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덕분에 혼자서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지요. 윤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 씨는 사내에게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무시지요. 누추하오나 하룻밤 묵기에는 괜찮을 것이옵니다. 고맙소.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갚을 것 없나이다. 그저 하룻밤 지나면 되는 일이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방은 얇은 벽 하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사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옷을 벗는 소리, 자리에 눕는 소리, 그리고 숨소리, 깊고 고른 숨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내의 숨소리가. 사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윤 씨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는 소리, 작은 한숨 소리. 사내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궁궐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멀었습니다. 내관도 상궁도 신하도 모두 그를 받들 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한 여인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사내는 기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 너머에서 윤 씨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캑캑 힘겹게 기침하는 소리.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윤 씨의 방문 앞에서 사내가 물었습니다. 괜찮나이다. 윤 씨가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을 드려야겠소. 사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윤 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것을 드시오. 사내가 물을 건넸습니다. 윤 씨는 손을 뻗어 물그릇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물그릇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요. 사내도 놀랐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윤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조심하지 못했소. 사내도 당황했습니다. 윤 씨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보며 물러났습니다. 편히 쉬시오. 고맙나이다. 사내가 방을 나갔습니다. 윤 씨는 물그릇을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단지 손끝이 스쳤을 뿐인데 이렇게 가슴이 뛰다니. 사내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따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내도 당황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윤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죽이었으나 정성껏 끓였습니다. 드시지요. 윤 씨가 죽을 내왔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먹었습니다. 윤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주 앉아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맞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윤 씨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내도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죽이 맛있소. 사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누추한 음식이옵니다. 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설레는 침묵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사내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소.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떠난다는 말에 그러하시옵니까? 비도 그쳤고 길도 보이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소. 사내는 옷을 챙겼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은혜라니요. 하룻밤 비를 피하게 해드린 것뿐이옵니다. 아니요. 그대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 씨는 문틈으로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 씨도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사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가로 걸어왔습니다. 윤 씨는 놀랐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여쭤보시려는지요? 그대는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담을 생각이 있소?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과부이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오. 사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 했나이다. 상처받기 싫었기 때문이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나이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닫으면 상처는 받지 않으나 기쁨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사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나도 같은 이유로 혼자였소. 윤 씨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께서도 상처를 받으셨나이까? 받았소. 많이 받았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으나 배신당했고 마음을 주었으나 버림받았소. 그래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지요. 윤 씨는 사내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그대와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소.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할지는 몰라도 결코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윤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윤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사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할 수 없소. 그러하시옵니까? 윤 씨는 아쉬워했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소.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소. 평생 져야 하는 짐이지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나이다. 그래서 그대에게 다가갈 수 없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윤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짐이 그렇게 무거우신지요. 무겁소, 너무 무겁소.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 씨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말투는 고왔습니다. 자세는 단정했고 기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양반가의 도련님이신가? 아니면. 윤 씨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아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알겠나이다. 묻지 않겠나이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나이까?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그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끔은 내려놓으셔야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리실 것이옵니다. 사내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사내는 결심했습니다. 윤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임금이라는 것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윤 씨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더 이상 편하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순수하고 소중한 인연이 깨질 것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 하룻밤만큼은 그저 한 사내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임금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외딴 산중에서 홀로 고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편히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 씨가 원하는 것일까요? 윤 씨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임금의 힘으로 도와준다면 그것은 윤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내는 갈등했습니다. 결국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윤 씨를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만 가야겠소.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옵소서. 사내는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면 다시 발걸음을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윤 씨는 사내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사내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덮었던 이불. 윤 씨는 그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일이 서러운 것인가? 윤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룻밤 묵어간 나그네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인지. 윤 씨는 속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슬펐습니다.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아니, 잠깐.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내가 떠난 시각은 아직 해가 중천에 뜨기 전이었습니다. 보통 나그네라면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 길을 떠날 텐데 사내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왜 그리 서두르셨을까?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피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내의 손을 본 순간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손, 붓을 쥔 손이거나 아니면 칼을 쥔 손, 무인의 손일 수도 있고 선비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을 하는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신분이신 것이 분명하다. 윤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떠났는데.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볼 수 없겠지요. 윤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내 삶으로.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임금은 골룡포를 다시 입었습니다. 익성관을 다시 썼습니다. 다시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그 초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어젯밤 어디 계셨나이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사옵니다. 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잠시 바람을 쐬었을 뿐이다. 임금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쐬다. 그것뿐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고 손끝이 스쳤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임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얼마나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했는지를. 임금은 내관을 불렀습니다. 북악산 자락에 사는 과부에 대해 알아보아라. 전하, 무슨, 묻지 말고 알아보기만 하라. 임금의 명령에 내관은 물러갔습니다. 며칠 후 내관이 돌아왔습니다. 전하, 알아보았나이다. 윤 씨 성을 가진 과부로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고 있다 하옵니다. 생활은 어떠한가? 어렵사옵니다.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하옵니다. 임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다. 어떻게 도우시려 하나이까? 흔적 없이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임금은 윤 씨를 직접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만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임금은 그녀에게 궁으로 들어오라 할 수 없었습니다. 후궁으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안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왕자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결정했습니다. 붙잡지 않기로,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그녀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흔적 없이 도와주기로. 그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은 다시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신하들을 만났고 상소문을 읽었고 나란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윤 씨를.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밤에도 책을 읽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 달빛이 윤 씨의 초가에도 비칠 것입니다. 임금은 윤 씨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녀는 나를 잊었을 것이다. 하룻밤 묵어간 나그네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것을. 그 짧은 하룻밤이었지만 서로에게 무언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임금은 붓을 들었습니다.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시를. 그러나 붓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날 밤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 씨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안악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 바느질 솜씨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우리 마을 사람들 옷을 만들어 주시오. 일감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살림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또 어느 날 초가 근처 길이 닦였습니다. 이상하구려. 누가 이 길을 닦았을까? 윤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집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누가? 윤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흔적 없이 생겼습니다. 장작이 쌓여 있었고, 기름이 놓여 있었고, 천이 배달되었습니다. 윤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신가? 그날 밤의 사내. 혹시 그 사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분은 나를 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윤 씨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나이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고맙나이다. 윤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던 숨소리, 스쳤던 손끝, 마주쳤던 눈빛, 모두 잊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가 옆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피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심었을까? 윤 씨는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내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윤 씨는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보고 싶나이다. 윤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난다면 이 아름다운 기억이 깨질 것입니다.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되고 서로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 순수했던 하룻밤의 기억이 오염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 씨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날 밤을 매화꽃잎이 윤 씨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윤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마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잎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던 숨소리, 새벽녘에 스쳤던 손끝, 아침에 마주쳤던 눈빛. 짧은 하룻밤이었으나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한편 궁궐. 임금은 어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윤 씨 과부께서 잘 지내고 계시옵니다. 전하께서 보내신 물품들을 감사히 받고 계시옵니다. 그녀가 눈치채지는 않았는가? 아니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전했나이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되었다. 계속 지켜보아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흔적 없이 도와주거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내관이 물러가고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악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 그녀가 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임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것만으로 나는 위로받는다.
달빛이 어전을 비췄습니다. 저 달빛이 윤 씨의 초가에도 비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함께하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임금과 윤 씨는 서로를 사랑했으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임금은 윤 씨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고 윤 씨는 임금이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서로의 삶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가지지 않았기에 더 소중하고 함께하지 못했기에 더 그리운 사랑.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의 기억이 되고 말하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